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론 수렴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재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역임.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는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 IAEA가 11개 국가하고 우리나라가 당연히 포함이 돼 있죠. 예. 그 기준치를 만들어서 그 기준치에 과연 이 처리수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에 대한 그동안 검증을 한 것이지요. 성일종 의원이 바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문제와 수산업계 지원 방안 집중 분석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 경북 봉화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수해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책임과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대책과 함께 최근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큽니다. 인재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정책위 의장 지내셨잖아요. 재해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대책이 미흡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네, 지금 방금 지적하셨듯이 오송 궁평 지하 차도 같은 경우는 네. 이 재난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 참 많은 다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처럼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전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4시 10분인가에 홍수 경보가 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시 반인가에 그 경고가 갔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통제를 못 해가지고 저지대로 물이 이렇게 지하차도로 갑자기 스며들어와 가지고 많은 인명이 난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스스로 우리 시스템이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복구 지원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야권 등에서는 이 수해복구는 한시가 급한 사항인데 민간단체 보조금 폐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야당도 미시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해서만 안 됩니다. 네. 이번에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가장 많았잖아요. 이 산사태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뤄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지만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하면서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지반이 약해지고 이 하중이 비에 대한 하중이 높아지면서부터 네. 무너진 경우가 공주 같은 쪽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수해로 연결이 됐고 인명 피해로 연결이 됐단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권 카르텔이 재난 시에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부패 카르텔들을 척결을 해서 네.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신 건데 마치 수해하고 이 카르텔, 부패 카르텔로 했었을 때는 이게 오버랩이 안 되지만 네. 우리가 수해 현장에서 이러한 국고가 새나갔던 것들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하신 말씀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포커스 골프 논란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당 윤리 징계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번 사과가 징계 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사과를 하셨든 안 하셨든 당의 윤리기가 독자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아주 엄격하게 그 잣대를 좀 갖고 있잖아요. 최근에 와서 보면 더군다나 집권여당이 되다가 보니까 네. 이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해가 났을 때 국민들께서 텔레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한 곳이라도 국민 더 구출하려고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적절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화를 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윤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사과를 하셨더라도 그것들이 그렇게 작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뭐 토론회라든가 이런 움직임 분주하고 계시던데 과학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국민들 불안 여전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한국인 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뭐 일본은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좀 연기하도록 약간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과학을 신뢰하고 국제사회가 모아지는 과학을 근거로 해서 국제사회의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완전 반대로 해서 이 물이 태평양 쪽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뉴질랜드 같은 나라이고 미국이고 카나다고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서 오는데 저희한테 한 4, 5년 걸리고요. 네. 뉴질랜드도 찬성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카나다도 국제기구인 IAEA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정부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안 네. 보내는 게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과학적 증명하고 그 11개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는 이 검증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일본이 최근에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는 철폐돼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동안 정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그 수산물 수입 문제는 별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이게 좀 더 단호한 입장을 천명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들으세요? 단호한 입장은 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저희 당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이걸 요청을 하겠지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WTO에 2번에 걸쳐서 제소가 있었잖아요. 1차 제소 때는 저희가 패했습니다. 네. 2차 제소에서는 이겼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1차 제소할 때는 막연하게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2011년에 사고가 났었을 때 이 오염된 물이 나가면서 쉐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질량이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 쇳덩이나 돌덩이를 던지면 가라앉듯이 이러한 그 원자들이 나왔을 때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물을 타고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아래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주성 어류들이 이것을 먹는 거지요. 그래서 네. 쉐슘이 187배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건 2011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올 거고 네. 이게 반감기가 끝날 때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바다의 해면하고 그리고 2011년 때의 그 후쿠시마 오염된 물이 나갔었던 해면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의 그 2차 제소를 했었을 때 저희가 승소했었던 원인들이죠. 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지금 수산업계 피해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선 국민들께서 좀 하나 말씀을 좀 더 드릴게. 이 방사선이 우리 국민들께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우리 모든 5,300만 국민들 모두가 1년에 받는 게 약 2.5에서 3mS입니다. 네. 일반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면서 잘 받는 게요. 돼 있다. 네. 그런데 저쪽 그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한 4,000고지의 나라가 위에 있잖아요. 네. 지구 대기권이 방사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받는 방사선 양이 저희 나라 국민이 받는 것보다 또 다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고지대다가 보니까 4배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10에서 약 한 10mS를 받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기준이 얼마냐? 1mS예요. 국제 기준이 얼마냐? 1mS예요.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나가겠다라고 내보내겠다라고는 방사선 양이 1000분의 1 이하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안전치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과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어민들께서 이 괴담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지금 현재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비축이라든가 영어 자금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유예, 이 원리금에 대한 유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프로모션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좀 여름 휴가를 어촌으로 좀 많이 가셔서 싱싱한 우리 회도 좀 드시고 또 수산물 소비를 해주시면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의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또 국회 운영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후쿠시마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민주당에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모른다고 한다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2019년도에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KDI가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KDI, 국토부 관계자,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네. 원안에 대해서. 이거 원안에 대해서 고속도로 놓는 걸 해보니까는요. 여기에 한강을 지나가는데 교량을 2개를 놔야 되는 거예요. 산이 굉장히 높아서 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 2개를 연결하는 JCT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연결을 해야 되는데 기존 터널이 지나가는데 기존 터널을 헐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무슨 결론을 냈느냐면 이게 예타의 시간이 쪼들리니 이번에는 예타는 통과하더라도 대안 노선을 가지고 다음에 조정하면 된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런 조정된 안 같은 조정돼 가지고 노선이 변경되기 14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22년도 1월 달에 이 대안 노선을 찾기 위해서 용역 공고를 냅니다. 네. 원희룡 장관 취임해서 3일 만에 보고를 받았는데 무슨 여기에 로비가 있었겠습니까? 네. 정말 이거는 정권 흔들기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지화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일시 잠정 중단으로 봐야 합니까? 중단이지요. 중단.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뭐 새로운 노선이든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노선으로 안 갈 방법이 없을 거예요. 네. 지금 환경 파괴 문제, 주민 수용성 여러 것들을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우리 주민 편익과 국가의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잘못된 정쟁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바로 저는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순방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해 상황에서 굳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어야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가신 거를 비가 오니까 가지 말라? 정말 집권 세력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또 집권하려고 하는 세력 아닙니까? 네. 정말 외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비난할 걸 비난을 해야지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갈 때는 아주 오래전에 다 세팅이 된 겁니다. 이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었고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비가 올 걸 얼마가 올지 모르는데 호우특보가 내린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펑크낼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호우에 대비해서 통신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시스템에 지시를 내리고 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려가고 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2가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돌아오셨어도 비행기 안에서 15시간 타고 계셨을 거예요. 이거를 마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거가 엄청난 국정에 혼란이 온 것처럼 그리고 외교적으로 왜 그런 데를 갔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침공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 자유세계가 연대를 하고 이 전쟁을 빨리 멈추기 위한 우방국들이 함께 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잖아요. 네. 이것을 마치 우리 대통령께서 국익에 해악이 된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영부인께서 명품샵을 들으신 거에 대해서 비난을 막 하고 있어요. 호객 네. 때문에 갔다 그러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호객이라고 얘기한 분이 그 어떤 분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수석도 없고 밑에 관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수정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저는 이 영부인에 대한 공격을 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이전에 민주당이 늘 얘기한 게 사람이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먼저인데 영부인은 사람 아닙니까? 네. 정말 이런 아주 치졸하고 또 아주 고약한 정치를 우리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부인 활용을 해야지요. 외국 나가면 영부인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 정말 멋진 여성으로서 네. 한국을 알리고 문화를 주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역할을 기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전 풀자는 거예요. 네. 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켜가지고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은 깊은 성찰을 한번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10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는데 성명도 하셨. 저도 했습니다. 네.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금 혁신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1호 혁신안으로 우여곡절 끝에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 정당한지 안 한지 누가 평가하지요? 네. 법원이 하는 겁니다. 정당하면 법원 가가지고 판단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정당한 영장 청구할 때만 출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출석해서 정당한지 안 한지 판단을 판사가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네. 정말 국민을 속여도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당한 건지 아닌지. 이것을 민주당이 판단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떤 거지요? 네. 판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수없이 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당이 비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혁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한다. 국민의힘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신당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기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른바 친박계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게 신당 움직임으로까지 갈까요? 신당은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어렵고요. 네. 또 이게 양 진영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양당제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당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옛날에 친박연대라고 그래서 참 무소속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20-30명 정도가 당선된 적은 있었죠. 네. 그때는 왜 그랬느냐. 이유 없는 학살을 했거든요. 친박 공천 학살이요. 그렇습니다. 네. 친박 계열의 분들을 학살을 했었는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한 영향력의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으로 억울해하는 분들을 이렇게 당선을 시킨 경우는 있었는데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하기란 이 양당제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에 대한 출마. 이제 본인들의 그 여러 가지 뜻에 맡겨야지요. 네. 내년 총선 전망과 함께 핵심 이슈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우선 하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네. 지금 야당의 여러 가지 행태를 국민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네. 또 여당이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온 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출생이 상당히 이슈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급격한 이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영속적 발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0.7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의 의견들이 좀 내놓을 거로 보여지고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 해소, 문화 격차는 어떻게 할 건지 의료 격차, 학력 격차, 소득 격차 등 이런 여러 가지 격차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정당이 전 승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폭우 피해가 큽니다. 희생자를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합니다. 늘 재해에 따르는 인재, 관제 논란, 정쟁이 아니라 철저히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대한 국정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습니까? 이재명 대표 부부도 김정숙 역사도 조언을 받은 바 있는 풍수지리학 전문가를 무속 프레임에 억지로 결부시키려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계속.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 부원장님, 주말에 진행되고 있는 여야 공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관저 후보진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건 천공이 아닌 풍수 전문가 백재권 교수였다, 이렇게 네네.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또 공방인데 지금 야당은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개인 집을 뭐 옮길 때 만약에 뭐 이 풍수 전문가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문제 안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문제였거든요.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고 천공이 참여한 게 아니냐 이 논란이 있었을 때 지금 뭐 대변인 말씀처럼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백 교수가 참여했다 그러면 그때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경찰이 더 궁금한 거는 올해 4월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CCTV 다 돌려보니까 천공은 없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봤을 거 아닙니까? 나왔으면 만약에 백 교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분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얘기 안 4월이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KBS 보도로 밝혀졌는데 문제는 또 직접 수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누가 요청해서 갔는지 아니면 왜 갔는지 이런 걸 이제 밝힐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경찰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내용을 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님, 여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도 만났던 전문가다 이렇게 맞서고 있네요. 그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관저 이전이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와중에 풍수지리 전문가의 조언을 어찌됐든 구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그 자체가 아니라 안보라든지 경호라든지 비용을 따져서 실용주의적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러한 그 풍수지리 전문가가 이렇게 정치권의 핵심에서 논란이 된다라는 자체가 유감이고요.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와 김정수 여사도 만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와 또는 그런 뭐 풍수지리 내지는 기타 등등 무속을 포함해서 네, 아직도 연루되었다라는 그런 방증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천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에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천공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천공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아주 실질적인 국익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 이 장모 문제, 이 지금 장고 증명서 위조 문제가 됐을 때 사기 당한 거고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더구나 이 재판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장고 증명서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보면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돈을 빌린 사례도 있습니다. 3억 정도 빌렸는데 이게 사기 아니냐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법원에 100억짜리 하나를 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를 했는데 그게 소송 사기 아니냐? 왜냐하면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 사기가 가면은 사실 형량이 이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네. 이런 면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어쨌든 본인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말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네. 국민의힘은 입장 지금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정치권이고요. 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 소속이 돼 있고요. 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되시는 분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한 개인의 불법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3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는 자체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이 사건이 대통령이 개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무슨 혜택을 줬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지만 실제로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 이전에 벌어졌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 즉 그 장모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하는 말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립이 되어 갖고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국민에게 여러 가지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3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네. 정의롭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리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전국적인 폭우로 수해 피해가 큰데 뭐 지금도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복구 작업 관련해서도 정치권은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수해 주요 원인 정부 여당의 대응 실패다 이런 입장이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뭐 아직 지금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원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작년에도 막 이제 비가 오는데 대통령이 퇴근해서 집에서 뭐 비상근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왜 안 돌아왔느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응도 보면 작년에도 중부권에서 지금 집중호우 나왔을 때 한 14분 정도가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그때도 철저히 방책 세우겠다. 네. 비가 사실은 이례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시스템을 확 바꾸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지금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결국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네. 작년보다 지금 뭐 돌아가신 분이나 실종자 합치면 훨씬 많거든요. 한 2배 이상 되는 걸로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네. 악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해체 결정 때문이다. 이게 철저한 관련한 진상조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폭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산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미호강 제방 무너지는 그러한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네. 결국은 기후 변화 그리고 인간의 그런 난개발에 의해서 이제 자연이 결국 인간들을 향해서 심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향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고뇌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지금 이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4대강 본류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명박 정권에서 본류 정비가 끝나면 그 다음 정부에서 지류지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는 그 당시에 감사가 소위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보가 매우 잘못된 것처럼 했고 실제로는 그 내용까지도 손을 댄 흔적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묘하게도 지금 재난 그리고 내일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의법 처리를 하되 불필요한 곡해를 낳지 않는 합리적인 선에서 일단 그 정책의 수순을 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서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세요? 대통령은 그 과거에도 그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있는 카르텔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카르텔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산을 받는 그런 시민단체의 카르텔도 있겠지만 사회 전반에 실제로 뭐 정치권 카르텔 해도 말이 될 정도의 그런 영합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특히 예산을 받는 소위 이권 카르텔, 예를 든다면은 영리 카르텔, 비영리 카르텔 해가지고선 과연 투명하게 그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지 또 한 목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네. 근데 재해 재난이라는 건 당장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절박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당장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제시하듯 이거 자체를 연동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의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카르텔 우리나라의 다양한 카르텔 현상을 발본하는 것이 맞고요. 수해와 관련해서는 당장 지금 가지고 있는 2조 8천억 원의 기금 내지는 예비비를 쏟아부어서 지금 복구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게 정부의 네. 입장이지만 추경의 그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재해 복구에 일단 매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형택 네. 원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호구 골프 논란에 연 이틀 지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당 윤리위에서 징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리 측에서도 보니까 지금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하면 좀 고려하겠다 그랬더니 또 가신다 그래요. 그만큼 네. 어찌 보면 본인한테 사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해 중에 골프 치고 더구나 이제 그걸 해명하는 과정이 오히려 왜 갈 수도 있는 거고 왜 못 가냐 이랬는데 못 가냐 이랬는데 본인이 예전에 이해찬 전 총리를 그렇게 비난했던 것도 있고 이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맞서서는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연이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징계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어느 정도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26일에 본인 소명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그 규정을 보면 중징계의 근거가 국민 정서를 심각하게 위해를 주거나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진작에 그 1시간 정도 치다가 비가 와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때 즉각 사과를 했으면 참작이 됐을 텐데 국민 정서에 굴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문제인가 이런 반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내뿐만 아니라 여론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권 정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비가 내렸을 때 그 복구를 위한 활동을 한 김모 의원이 비가 더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준거로 해갖고 당원권 정지가 나올 것이다. 또 정지가 나오더라도 홍 시장에게 크게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내지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여러 진단이 내려지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큰 꿈을 꾸고 있는 입장에서 수해가 나서 국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는데 골프를 쳤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투영이 됐고 이런 네. 점에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주 홍준표 시장 문제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권고 이게 떠들썩했는데요. 현 부원장은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 정말 제명이 될까요? 이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요건이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네. 윤리 지금 이제 자문이고요. 자문인이 자문안을 권고한 건데 제명을 권고한 거죠. 그 다음에 윤리특위 소위에서 심사하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다음에 본회의 가서 제적위원회 3분의 2, 네.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되면 44년 만이라죠. 그렇죠. 지금 79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일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도 빨리 심사하겠다. 네. 그리고 최대한 권고안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은 지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제명으로까지 본인이 나갈 수 있을까요? 제명 권고를 자문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권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되려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제 또 다른 그 과제를 내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이 이미 탈당은 했지만 그거 네. 자체도 꼼수 탈당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비난이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은 지금 개혁의 와중에 실제로 지금 그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200회 이상 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뭐 99억 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나쁜 거는 지금 그 소위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거기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하는 것처럼 호언장담했는데 실제로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에 네. 대해서 자문위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젊은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특히 친명계에서는 이게 어디 제명 사안이냐 그러지만은 실제로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지난번 그 내부 혁신위에서 소위 그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가지고도 뭐 선언을 하긴 했지만 결의를 하거나 서약을 하거나 당론으로 채택한 게 아니고,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특히 친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무슨 제명의 사안인가,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적용된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정도 사안이면 당이 책임감 있는 뭐 입장을 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들었고, 또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만약에 김남국 의원 제명을 못 시키면 혁신위를 접어야 한다, 이런 뭐 주장까지 했는데, 당내 상황이 복잡합니까? 뭐 의견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가상자를 갖고 있던 분이 한 11분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야당 합쳐. 여야 의원 그렇죠. 다 합쳐서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혐의도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상임위 중에 했다. 그다음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게 가장 크거든요. 그다음에 거액을 했다는 부분인데, 지금 11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억대 인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네. 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못 받습니다. 네. 법원에 불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 결과가 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기소가 됐다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네. 사법적 판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당장 다른 의원들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럴 네.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 얘기하는 이런 거죠. 말씀이군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론 지금 말씀처럼 상임위 중에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다음 당연히 이해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럼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살펴보자. 아니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징계받으면 다른 분들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부원장님, 그 지난주에 있었던 해병대원과 초등교사의 사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어떻게 물에 들여보낼 수 있느냐, 이게 군의 부실 대응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참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구명조끼 하나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네. 구조의 전문가들을 하는 119 대원들도 보면 다 뭐 장비를 갖추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군인들을 너무 좀 수단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세 분이 같이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중에 2분은 그래도 무사히 나온 것인데, 구명조끼 하나 안 입히고 지금 수색 현장에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고 어찌 보면 이제 위험한 공간에 있어서, 저는 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일선 지휘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이 그동안 이런 데 동원하고 이럴 과정 중에서 안전을 어떻게 챙겼는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기 때문에 민주당 네. 입장,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해병대 부분을 제작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교사 사건도 이게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교사 노동조합 연맹 등이 학부모 민원 갑질에 시달리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교권 보호가 쟁점이 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게 화살을 돌렸네요. 어떤 배경이죠? 아마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네. 지난 정권에 뭐 그 화살을 돌렸다기보다도 인권 조례를 좀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부모가 갑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사들도 교권의 그 보호 문제,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학부모들의 양육권 문제 해가지고선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를 보면은요, 일단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1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 진상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부모들의 그 민원 갑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는 거에는 사회적인 문제. 요새는 네. 또 자녀가
한두 자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부모들이 모든 학부모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내용 속에 과연 그러면은 각 교육청별로 지금 준비를 해온 그 인권 조례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 100% 이것이 다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네. 합당하다고 봅니다. 현 부원장님,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 진술에 관심이 쏠린 네네. 한 주였는데요. 쌍마을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몇몇 언론에 나온 이후에 자필로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네네. 반박문을 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관계는 뭐 지금 법정에서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뭐 건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법정에서 이제 변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얘기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화영 부지사나 아니면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쌍방울이 사실은 나노스를 이용해서 대북 사업을 했다. 그리고 지금 한 100억 정도 줬다고 하는데 나노스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1,000억에서 2,000억대의 수익을 얻었다.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본인들의 대북 사업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내기로 한 스마트팜을 대신 내준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를 대신 내준 거다. 요 시각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린 이 1,000억, 2,000억대 주가 조작에 대한 건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허위 공시 정도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과 완전히 다르다. 네.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이제 대납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지금 이제 법정에서는 아마 그런 취지로 말했다라고 지금 변호인 통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화영 부지사가 또 옥중 편지를 해서나 그런 적 없다라고 네.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질 것 같습니다. 이화영 집필 편지에 민주당 지금 역공에 나선 모습인데요. 뭐 악독한 검찰 조작 수사 이런 규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또 신작 수서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3자로서 일단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법정에서 나온 게 한 번 공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공개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어떤 진술을 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네. 이제 언론 보도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동안에 그 필리핀에서 무슨 회의에서 북한 측을 만나 가지고선 있는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대납을 요청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방북을 요청했고 사전에 보고했다라는 식의 진술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300만 불이라는 그 방북 비용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아까 나노스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무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방북 비용도 아니고 김성태의 방북 비용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300만 불을 주었다라는 일관성 있는 주장을 지금 김성태 측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이제 북한이 있는 데서 김성태에게 방북을 도와달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방북할 때 비용이 든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뭘 단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네.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뭐 소환 조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구속영장 청구 또 예측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뭐 하려고 하겠죠.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든 뭐 이재명 대표를 집어넣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백현동 사건하고 정자동 사건도 있습니다만 같이 할지 안 할지는 뭐 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마 약간 변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다 진술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 스스로 또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화영 부지사 진술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사실은 쌍방울 지금 이화영 부지사 구속된 지도 지금 10개월 넘었거든요. 네. 1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계속 어찌 보면 그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변수는 생긴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예상하기는, 당에서 예상하기는
회기 중에 하지 않겠냐. 네. 원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회기 중에 해야 이제 민주당 어찌 보면 약간 갈라치기도 되고 분열도 자중질환 이런 그렇죠. 네. 그걸 노리기 네. 때문에 뭐 회기 중에 신청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회동이 또 미뤄졌습니다. 호 상황으로 미뤄졌는데 정우김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뭐 또 다른 배경이 혹시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적으로 그 무슨 평론을 하거나 해가지고 만나는 분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표 측 인사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 측 인사도 그렇고 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호우 상황에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꼭 막걸리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좀 그 부분이 의아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지금 두 인사들 사이에서는 일단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내 네. 혁신 문제에서 지금 공천 룰을 다루게 되면 과연 비명계들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얘기가 나온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친명계의 핵심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입장이 변화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만간 만나긴 하겠죠. 만나겠죠. 네. 근데 아마 지금 뭐 휴가철이고 이러기 때문에 뭐 네. 휴가 끝나면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4대강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대안을 좀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정치 공세인 건 알겠는데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폭우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 대책을 챙겼겠습니까?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NBS, 리얼미터, RN서치 등의 조사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갤럽에서는 네. 아주 소폭 1% 포인트 변화이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수해 관련해서 지지율이 조금 더 부정적 부담을 안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가 후양, 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네. 후는 후쿠시마 오염수고요. 또 양은 양평고속도로, 네. 수는 이제 오염수가 아니고 이 수해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네. 대통령 지지율 조금 더 부담을 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갤럽 조사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일하지만 한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윤 대통령과 여당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전국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그 이전에도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아가지고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서 정당보다 높았는데 이번에 이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정당도 33%, 대통령 지지율도 33%인데 TK 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33%인데 정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47%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천 시기가 다가왔을 때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천 관련한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 당에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네.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뭐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만 외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순방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이 외교는 기존의 한미, 한일 이 관계가 더
비중 있게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방문, 나토 정상회의였죠. 그리고 폴란드 방문, 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지만 이건 별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국내 이슈가 해외 순방 효과를 가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에 수해도 있었고 그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네. 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슈가 뭐 지역적으로도 수도권, 또 응답자 계층으로 보면 중도 무당 그리고 MZ 세대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면서 해외 순방 효과가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은영 수사님, 네.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을 찾은 것과 관련해서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61.6%가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쇼핑 논란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나온 자료들 보니까 좀 이제 하락폭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하락폭보다는 약간의 또 상승한 그런 자료들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쇼핑이 아직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은 미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나왔는데 이제 호객 행위를 당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고 또 물건을 사지는 않았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여권에서 나왔죠. 예, 그렇게 그 말이 바뀌는 상황이 나와서 근데 어쨌든 그 모든 말 자체가 어떤 해외 순방에 나가서 어쨌든 해외 언론을 통해서 명품 매장에 간 것 자체가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뭐 사과, 심심한 유감의 말을 표한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기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안 된 거는 수해 상황하고 이게 겹치면서 그래서 좀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수사님,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조용한 내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질문에 또 보기에 이제 조용한 내조가 들어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교한 내조겠죠. 네.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이 지지율을 좀 계속 화면을 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 계속이 27.6이라는 것은 네. 이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낮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주부층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중도 무당 MZ세대는 물론이고 지지층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네. 지지층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관리가 필요합니다. 뭐 이 부속실이 있든 아니면 관리해주는 인력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떻든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정교하게 또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장마로 인해서 인명 재산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또 12년 만에 최대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장마 피해가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네.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봤을 때 수혜라는 이유가 비중 있게 올라왔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연동해서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도도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영향을 받고 한편 또 더불어민주당도 뭐 이게 아주 긴 시간 동안 큰 폭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김의겸 의원의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것은 조국과 나라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에 미루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해서는 안 될 표현이기 물론 바로 사과를 하긴 사과를 했습니다. 했죠. 네.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에 어떻든 저떻든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수해 관련해서 잠깐 좀 더 붙이면은 그 과거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렇게 재난재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 들어와도 이 비슷한 패턴의 사고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수해 사고와 관련해서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민 신고가 있었는데 이 사전 대처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 G7의 그 이태리 총리가 자국의 홍수 때문에 일찍 귀가한 그런 사례와 비견이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다음 주 정도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것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그 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인가요? 그 이번에 그 RN서치 자료를 보면은 해외 순방 일정을 좀 이틀 정도 더 연장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거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다가 56%, 적절했다가 37.4%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이제 국가 재건, 그 나라의 재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호재적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네. 아직은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너무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좋은 사항으로 볼 수도 있을 만한 이슈를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한 가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거의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보를 하든 대통령 지지율로 국정 수행 평가로 기결되고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안에 대한 찬반도 그 그렇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수혜를 빅데이터에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등장을 해요. 이건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대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네.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또는 국제사회 나토의 이제 관계가 더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그런 행보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발언이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스페셜하게 우리가 MBN 시사 스페셜이니까 스페셜하게 말씀드리는 제발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걸 굳이 한국으로 뛰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왜 뛰어가봤자 바뀔 것은 없을 것이다. 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정성 있게 진심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분에 이제 공통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봐야 지적하는 되겠죠. 것은 역시 이제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지적이군요. 대통령실이 지금 참모진이 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네. 배 수장님. 예. 어쨌든 지금 수해 복구 피해 지원을 놓고도 지금 여야는 또 견해가 다릅니다. 이게 책임 문제에 있어서 4대 강보 해체 문제 때문이다. 현 정부 책임이다.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든 말씀드리지만 따로따로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감사원에서도 발표가 나왔지만 국정과제로 설정해놓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설정해놓고 시안에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졸속 결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4대 강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냐.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의 한하진 장관도 보를 존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지금 또 하나의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지금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정치권에서 이런 책임 공방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여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 제 질문이 그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네. 말씀 드리려고 제가 앞서 네, 이 서두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건 그대로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4대 강보에 대해서 지난 정부와 이번 환경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부분과 홍수에 이것이 원인이 있었다 어쨌다 지난 정부가 문제가 있다 또 이제 문재인 정부 탓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 시점에 연계를 하면 문재인 정부에 설사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하고 이번 홍수하고는 이렇게 엮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니까 무당층이 32%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장마 수해 등 향후 대책에 따라서 여론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당층이 늘어난 거는 이 재해 대책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 이런 것도 물론 작동을 해서 많이 나왔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리더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갖고 지금 무당파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당파층의 경우는 이 선거 때가 되면은 대세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신당이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이동을 이 많은 사이즈의 그 무당파층이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그 대선에 준한 대선 후보급에 준하는 인물이 나오면서 이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좀 그쪽으로 이동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 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배 수장님. 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는 설비를 공개하면서 이게 오염수 방류 준비가 끝났다 밝혔는데요. 네. 조만간 오염수 방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와 각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아주 큰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반영이 됐다고 선 보시나요? 반영됐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산물에 대해서 EU에서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 조치를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본에서는 우리 수산물 이 금지에 대해서도 해제 요구를 해올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이나 일일 브리핑도 하고 있는데 선을 걷느냐. 네. 결과적으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지금 여론에 반영돼 있고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는 프레임화되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처럼 또는
호남처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산업 관련 지역에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네. 수 있거든요. 이소장- 수산물이 핵심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하고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근데 국민들은 이게 이제 오염수가 방출이 되고 나면은 수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그 수산물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거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전반적인 거는 지금 주변 국가들, 홍콩이나 중국 모두 중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거는 아주 자제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강력한 정부의 좀 목소리, 입장이 나와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수산물 수입이 될 경우에 먹지 않겠다는 의견이 72.3%나 나와서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수산물과 관련된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배 수사님, 내년 네.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분당설 뭐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네. 선거 때마다 많이 나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만약에 유 전 의원이 신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얼마 정도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신당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엄청난 파괴력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영향은 끼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선택지의 이 유권자들이 비율이 커졌다, 많아졌다. 아까도 이현영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 아예 정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어떠냐? 이 큰 카르텔로 생각해요. 네. 두 정당을 여야를 모두.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면은 그만한 국민들의 호응도를 얻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물도 필요하고 지역 기반도 필요하고 또 그만큼 호응을 얻을 만한 네. 후보자들을 모아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대표가 그만큼 좀 효율적인 정당 또 후보자들을 상당히 국민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을 모은다면 적어도 엄청난 1, 2위 정당을 뒤엎을 정도는 아니지만 3위 정당으로서의 유의미한 존재감은 가시할 정도의 수준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배 주장님, 친박 인사들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지만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친박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친박 인사들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심정은 나는 총선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본인 스스로도 박 전 대통령 스스로도 좀 파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또 이제 이번에 목소리는 비슷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또 충돌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겠죠. 네. 그렇다면 결국 친박 인사들의 이 총선 출전은 좀 제한적이다. 그 파괴력은 박 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네. 개별 후보들이 경쟁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지금 이 경북에서 출마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최경환 전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지역의 경쟁력에 따라서 각자 도생하는 네. 그런 상황은 또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은영 수사님,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가 우병우 전 수석 언론에 거명되는 인사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를 할 경우에 보수 진영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그게 출마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형 변화를 주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약간 숫자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구 경북 지역만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51%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7%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TK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다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보수 대연합이라는 게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 네. 실제로 선거에 다가가서 핵심 지역 기반 층에서 과연 대통령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지금 나오는 숫자들을 보니까 그런 흐름이 안 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포구 골프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홍 시장은 사과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징계를 연다고 하는데요. 네. 이 홍 시장 발언 움직임 여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습니까? 어쨌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 포구 골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당에서 징계를 한다니까 그 과하지욕이라는 그러니까 큰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의 치욕을 좀 참겠다라는 글을 SNS에다 올렸다가 지웠거든요. 가랑이 밑을 기어간다 이런 네, 표현을 한 그런 거죠.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김기현 대표와 이 홍준표 시장의 갈등이 상당히 이전부터 지금 축적이 돼 왔어요. 그래서 뭐 그 정가은 목사와 관련한 건에 대해서도 지도부와 대표를 비판했을 때 이 김기현 대표가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와서 사실 이 당 내에 있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물론 당 대표의 입장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당내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당원권 정지까지 갈 것이냐 이걸 되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의 전체적인 정치 일정이 조금 그 걸림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징계로 가기는 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홍준표 시장도 사자성어입니까 과하지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빨리 듣거나 이렇게 좀 여러 번 듣다 보면 과하지욕 너무하다 뭐 과하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이 지금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으로 인해서 가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또 징계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또 논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홍준표 시장은 아이고 나 상임 고문에서 해체하더니 또 뭐 또 징계를 해요. 뭐 이러면은 불씨가 불똥이 대구 경북 전체에 번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핵심 지역 기반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이게 길게 가져가기는 양쪽이 다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대로 과하지 않도록 과하지욕 이대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일단락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하지욕을 과하지요라는 시각은 상당히 색달랐습니다. 배 소장님, 민주당 혁신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1일에 첫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게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민주당 혁신위 활동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대통령이 수혜에 따라서 지지율에 더 부담을 안고 내려간 조사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것이 혁신이거든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위가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혁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것은 최근에 나오는 김은경 위원장이 불필요한 정치적 발언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중도, 무당, MZ세대 이들을 더 경고하고 특히 수도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불체포 특권 폐지가 조건부 결의가 된 것도 아쉽군 대목이고 좀 미흡한 대목이고 그래서 지금 꼼수 탈당과 관련된 것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의 파격적 혁신이 돼야겠죠. 이은영 소장님, 혁신 임기가 지금 2달 남짓 남은 상황인데요. 뭐 당내 개파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혁신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혁신위가 혁신위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게 아직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혁신위가 제시한 안들을 보면은 당내 윤리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민 감찰관제를 넣겠다. 뭐 이제 투표시 기명 투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을 넣는데 그것보다는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당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공천과 관련해서 현재 좀 잘못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좀 바꿔달라. 요거를 좀 다뤄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제 그 초선 의원들이 마치 그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약간 불평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서 이게 오히려 이제 혁신위 활동을 좀 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논란이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하게 되는데요. 제명 권고 나왔잖아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판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표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는 데 동참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 여론에서는 계속해서 사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무소속 의원인 김남국 의원을 총선을 앞두고 복당시켜주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국민의 여론 속에서 민주당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일지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판단을 국민들은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 과반 이상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정조사 시 여야 이해득실 셈법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게 지금 수해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주춤한 상황이 됐긴 했지만 지금 그 상황, 그 속에서도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가장 지금 최근에 나온 거로는 공흥지구 특혜를 했던 그 공무원이 이 지금 그 고속도로 종착지 변경과도 지금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무원들의 증언이 조금 그 원희룡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정조사 시 이거 여당에게는 굉장히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탄주안은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합니까? 네, 일단은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수해 대응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 또 다음 주에는 방송위원장 임명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관련된 추가 수사 내용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현안들이 있네요. 이 소장님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시는지? 저 역시 이제 수해 그 대체가 아직 끝나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명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수해 대책에 대한 그 정부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역시 이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부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큰 시장을 포기하면 우리에겐 회복력이 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2일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한 발언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아직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은 없다는 냉철한 진단인 셈입니다. 반도체 등 핵심 분야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 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대중무역수지 적자폭이 큰데 이는 정치 외교적 갈등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외교냐 실리 외교냐는 논쟁 속에 누구나 국익을 앞세웁니다. 21세기 외교는 정부와 정치인들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현장에 발을 딛고 경제 외교에 매진하는 기업인들의 외침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